일상의 법률 정보를 낱낱이 공유한다. 법 스타그램. 안녕하세요.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다. 사건을 꿰뚫어보는 광록이 변호사. 궁금한 사건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걸어다니는 법전 여보람 변호사. 마음으로 공감하는 소통의 아이콘 고아라 변호사입니다. 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두 변호사님들은 이번 추석 때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뭐 본가에 가시거나 그러시나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큰 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친척들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니까 음식 준비하고 그렇게 보낼 것 같아요. 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내세요? 네, 저도 명절이면은 친척들이 다 함께 모이는데요. 아무래도 명절이면은 친척들의 따뜻하고 과도한 관심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굉장히 두렵네요. 요새 그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들 있더라고요. 뭐 취업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15만 원, 뭐 결혼 여부 물어보면 얼마, 뭐 출산 계획 물어보면 또 얼마, 뭐 이렇게들 또 이렇게 이제 재미삼아 이야기가 좀 돌고 있는 것도 있던데, 명절 때 뭐 과도한 이제 관심으로 스트레스를 주셔서 이제 명절 자체를 좀 기분 나쁘게 보내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명절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이제 사안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확한 주제는 명절을 즐겁게 보내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핫스타그램에서는 명절을 즐겁게 지내는 법이라고 해서 좀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좀 색다르게 OX로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저희 변호사들이 내는 문제에 O 또는 X로 맞춰보시면서 프로그램 시청해주시면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시청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문제는 여보람 변호사님이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제가 첫 번째 문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날 친척들끼리 모여서 하는 고스톱이 도박죄가 성립된다, 되지 않는다. 이 도박과 오락이 좀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좀 이 도박죄가 된다 안 된다는 저희가 좀 사안별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동일한 오락이라고 보더라도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이건 일시 오락이 아닌 도박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령 친척들 간의 고스톱이라고 할지라도 점당 뭐 1,000원이라고 한다고 본다면 이건 판돈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 오락이 아닌 도박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그럼 제가 답부터 먼저 드리면 명절 고스톱은 도박죄로 처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입니다. 우선 짧은 시간 푼돈을 걸고 하는 고스톱 같은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네, 저희가 판례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은 우리 판례는 그러니까 도박을 하게 된 시간, 그 도박을 한 시간, 장소, 그리고 같이 한 사람들 또는 판돈의 규모,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내 수익이 뭐 100만 원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판돈이 얼마나 됐고 그 규모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도박을 하게 된 경위,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도박인지 일시 오락인지를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조금 여전히 애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인 판례 사안을 좀 보면은 명확한 기준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 도박으로 인정되지 않고 일시 오락으로 판단된 사례들은요. 뭐 예를 들어 친한 사이인데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서 3,000원 상당의 음식 내기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엔 도박이 아니라 일시 오락으로 보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네, 반면 추석날 점당 500원에 불과한 가족들 간의 고스톱이었지만 판돈이 75만 원에 해당된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재산에 비해서 그 판돈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보아서 도박죄가 성립된다라고 본 판례도 있었습니다. 즉, 방금 광록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해당 사안마다 너무나 다양한 판례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것이 과연 도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법으로 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제가 봤을 때 그냥 국민들의 일반 상식 정도에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오락이었지? 이거는 좀 과해서 도박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전 정답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아까 기준으로 뭐 도박을 한 사람들의 뭐 이제 직업, 뭐 같이 한 사람들과의 관계, 뭐 판돈 규모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지만, 뭐 가족들끼리 소소하게 치는 것 정도로 뭐 다 도박죄가 된다고 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명절 때 모이면은 도박 외에도 뭐 윷놀이도 많이 하시잖아요. 윷놀이도 역시 판돈을 걸고 하시다 보면 이것도 도박죄가 될 수 있나? 라고 또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아무래도 명절이 되다 보면은 가족들이나 또 지인들 간에 골프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또 골프 하시다 보면은 내기 골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와 같은 내기 골프 또한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저희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고 변호사님이 내주시겠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친척분들과 함께 친척분들 만나기 위해서 먼 곳을 가시는데요. 이때 반려동물을 함께 데리고 기차를 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기차를 탈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문제입니다. 기차는 탈 수 있다? 네, 먼저 여객 운송 약관에 따르면요. 이와 같은 이제 반려동물에 있어서 반드시 케이지에 태워가지고 반려동물 태워서 탑승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반드시 광견병이나 이와 같은 예방 접종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네, 맞아요. 그 한국철도공사, 그러니까 기차 타는 그 안에서는 약관에 따르면 통로를 차지 않도록 케이지를 둘 것, 이런 것도 따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기차를 통해서는 케이지에 넣고 이제 관광병 주사, 예방 주사 이런 걸 마친 애완동물에 한해서는 같이 운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버스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해요. 버스는 이제 운송 그 버스 회사마다 조금씩 약관이 다를 수가 있어서 물론 뭐 기차와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개별 버스 회사의 약관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아마 뭐 이제 케이지를 이용해서 이제 안전한 상태에서 이제 강아지가 크게 뭐 전염병을 이제 옮길 수 있다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이 무임승차가 굉장히 또 많이 문제가 된다고 해요. 명절 때 되면. 이제 안 그래도 무임승차는 뭐 늘 문제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명절이 되면 특히나 또 이제 아무래도 버스표를 예매하거나 기차표 예매하기 힘드니까 더욱더 증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명절 때는 그 무임승차자가 하루에 뭐 600명, 평상시에 한 3배 정도까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설과 추석 같은 명절 연휴에는 뭐 1일 평균 600명 정도가 무임승차를 한다라고 합니다. 뭐 1일 평균 보통 한 200명 정도인데 명절 때는 600명이 넘는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거죠. 무임승차자를 방지하고자 이제 콜레일에서 이런 부가 운임을 굉장히 크게 징수하기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레일이 지난해 6월부터 이제 최대 10배 수준으로 추가 운임을 부과했던 거를 이제 최대 30배로 늘려서 무임승차를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해당 구간에 승차권이 매진돼서 다른 승차권을 구매해서 타시거나 혹은 정해진 구간보다 더 많은 구간을 타신 경우에는 기존 운임에서 0.5% 부과된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직원의 승차권 확인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기존 운임의 2배를 내셔야 합니다. 네, 또 이제 이러한 무임승차 행위가 2번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기존 운임의 10배 이상의 운임료가 부과되고요. 또 이런 승차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기존 운임료의 30배 이상의 운임료가 부과 징수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행위는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표가 없어서 고향에 내려가셔야 되는데 못 내려가시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표를 좀 예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명절 때는 제가 알기로 이제 기차나 많은 버스 회사에서 좀 대폭 좀 운행 노선을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무임승차로 인해서 명절 시작이 좀 불쾌해지거나 기분 나쁘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문제는 사실 이거 명절이 아니어도 다들 스트레스 받으실 문제일 것 같은데요.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입니다. 정답.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되게 다 아는데 일반 분들은 층간소음 자체가 폭행이 되느냐 여부 자체를 되게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엄청 이제 스트레스 받는 문제잖아요. 저도 주변 지인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 층간소음 문제로 이사까지도 간다 그러고 이게 당해보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잠도 못 자서 피곤하고 아가도 이제 뭐 병이 나기도 하고 이래서 엄청 이제 극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살인 사건도 나고 이것 때문에 뭐 이제 문제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네, 맞아요. 더군다나 평소에 층간소음이 있는 집이었으면 명절 때 이제 사람들이 오고 이러니까 더 시끄러워지겠죠. 네, 맞아요. 근데 특히나 이런 층간소음에 소음으로 또 대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요즘에 또 버퍼, 우퍼 스피커라고 해가지고 층간소음이 이제 나도 나면은 나도 소음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천장에 스피커 자체를 다시는 분들도 계시고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나면은 막대기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찌르시면서 나도 소음을 올리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행위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행위조차도 폭행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들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나는 사람을 때린 적이 없는데 왜 폭행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법이 인정하는 폭행죄는 생각보다 좀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폭행죄가 성립이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이제 때리지 않았어도 뭐 만약에 그 주변을 향해서 물건을 던지신다거나 뭐 그 현관문을 뭐 발로 뭐 세게 뭐 차신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까 좀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명절 때가 되다 보면은 많은 친인척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층간소음에 관련된 민원이 평소보다도 2배 이상 급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특히나 이런 층간소음에 더욱더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으신데요. 이런 층간소음에 항의를 하시고자 많은 분들이 직접 위층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때 또 이제 격분하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그 집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정말 층간소음으로 하면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칼부림 사고 이렇게 많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서 정말 층간소음 문제가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도 이 층간소음이나 이제 아파트 하자 소송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이제 아파트 팀이 있잖아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이제 너무 고통을 받으셨던 이제 아래층, 이제 위층이 아마 이제 아이들 남자 아이들 둘과 이제 부모님이 사시는 가정, 그리고 이제 아래층은 이제 아마 노년 부부가 이제 사시는 아파트였나 봐요. 이제 이 노년 부부님들이 이제 말년에 좀 조용히 살고 싶으셔가지고 외곽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하필 이사 온 집이 두 남아가 사는 이제 밑에 층이다 보니 맨날 쿵쾅쿵쾅쿵쾅 난리가 나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서는 부탁을 드리고 뭐 아이들 뛰게 못하게 해달라 뭐 이것저것 부탁도 해보시고 화도 내보시고 했는데 도저히 이제 이 남자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그래서 고민 끝에 두 집이 실제로 층을 바꾼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층을 바꿔보셨는데 이제 뭐 그렇게 보니까 이제 확실히 이제 밑에 층에 사셨던 노 부부들도 아 내가 아래층에 있을 때 밤에 이런 뭐 세탁기 트는 소리도 굉장히 시끄러웠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더 조심하시게 되고 이 아래층에 계시던 분들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조용한 건 이분들이 정말 배려해 주시는구나 싶어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서 정말 해피하게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정도로 층을 바꿀 수 있는 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정말 실제로 층을 바꾸셔서 사실 수는 없더라도 그 마음으로 한번 내가 이분의 아래층이면은 우리 집이 어떨까? 라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면 이 층간소음 문제는 좀 잘 해결돼서 서로 이제 배려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이와 같은 층간소음을 자기 자력구제로서 해결하고자 많은 분들께서 또 아파트에 경고문을 부착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경고문을 부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몇 가지 주의하실 사항들이 있는데요. 경고문의 특정 사안, 뭐 누가 어떠한 행위들을 했다더라라고 약간 구체적 사항을 적시하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 내지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인 즐거운 명절에 사소한 일로 얼굴을 붉히다 보면 서로에게 이제 기분이 나쁘고 안 좋은 명절의 기억이 남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서로들 배려하고 양보해서 즐거운 추석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명절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해서 법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본 핫스타그램이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법률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메시지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까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어 이혼만은 안 하고 싶은데요. 오히려 남편이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해 오고 있어요. 우리 엄마 핑계를 대면서 말이에요. 야, 넌 다른 여자 좋아하는 나랑 살고 싶냐? 난 너랑도 너네 엄마랑도 좀 빨리 헤어지고 싶어. 당신은 뭐가 그렇게 당당해? 다른 여자랑 바람 펴놓고 어쩜 나한테 이러냐고. 그리고 내가 우리 엄마 모시고 살자고 했어? 당신이 민주 낳고도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했잖아. 다른 사람 손에 맡기기 싫다 그러고. 그럼 어떡하냐? 누구는 같이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알아? 네, 그래요. 저희는 아이가 태어나고 2년째 저희 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남편이 먼저 제안했고 아이가 어느 정도 말을 하기 시작하고 어린이집에 갈 때까지만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장모님이 눈치 주고 구박했다며 그걸 이혼 사유로 들고 있어요. 장모님 툭하면 형님이랑 나랑 비교하고. 나 몰래 너한테 내 흉 본 거 모를 줄 알아? 아,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오히려 엄마가 당신 눈치 보면서 살았다고. 괜히 우리 엄마 핑계로 이혼할 생각하지 마. 당신이 유책 배우자라고. 야, 고부간의 갈등도 이혼 사유가 되듯이 사위와 장모의 갈등도 이혼 사유야. 아, 이런 얘기 그만하고 양육권도 위자료도 다 줄 테니까 이혼이나 하자. 아니, 난 죽어도 당신 이혼 안 해줄 거야. 남편은 집에 있는 날이면 내내 이혼해달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오히려 일주일에 한두 번 외박을 하는 게 마음이 편안할 정도예요. 엄마 볼 면목도 없고 정말 요즘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저 이혼 안 할 수 있을까요? 상담자 분께서 좀 마음이 착잡하실 것 같아요. 이혼이라는 게 사실 당사자에게 엄청 큰 문제인 건 맞지만 또 여기에 자녀까지 있다면 사실 더욱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결정이거든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성장을 함에 따라서 아빠의 역할 자체도 굉장히 필요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 이혼 자체를 망설이시는 것 같은데요. 또 이제 상담자분께서 남편을 이렇게 마음이 떠난 남편을 계속 붙잡아 둔다고 할지언정 남편의 마음이 다시 돌아설까라는 것 자체도 되게 고민하실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네요. 네, 사연 소개하는 저희도 이렇게 속상한데 상담자분은 오죽하실까 싶네요. 이제 속상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주셨으니 저희도 법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사연을 보면은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이제 남편분에게 당신이 유책 배우자야 라고 얘기도 하고 유책 배우자 이혼은 안 돼 라는 이제 얘기도 서로 오가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면 좀 더 이제 이해를 쉽게 시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책 배우자는 뭐고 그렇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유책 배우자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이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데요. 이를 바로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네, 몇 달 전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도 기각이 났었는데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유책주의를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책 배우자들이 이혼 청구를 하시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이제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사실 이제 없던 정이 더 떨어진다라고 저희끼리도 얘기를 하는데 뭐 요만했던 일도 이렇게 부풀어져 가지고서는 사실 이제 법원에서 공방이 오가기도 하고 서로 이제 탓을 하게 되다 보면은 아 정말 아무리 내가 아이를 생각하고 이래도 더 이상 나도 그냥 이제 그만 이제 놓아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책 배우자인 경우에도 이혼을 정말 하고 싶으면
유책 배우자인 거 알아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건데 그래도 일단 소 한번 제기해 봐라고 사실 이제 뭐 조언을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정말 결과적으로 이제 마음이 약하시고 이제 지치시면은 이혼에 응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도 지금 이제 고아라 변호사나 우리 여보람 변호사가 설명해 준 거와 같이 남편분께서 이혼 청구를 한다고 해서 이게 법원에서 판결로 이혼이 성립이 되지는 않더라도 이제 마음이 연약해지시면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이제 결론이 이르실 수 있으니까 좀 마음을 단단히 좀 이렇게 먹고 계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혼을 하지 않으셔도 그 상대방 상간녀, 아까 바람 피는 걸 확인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상간녀를 상대로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세요. 보통 이혼 소송을 하고 나야지만 이제 상간녀한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혼인관계를 지속하시면서도 상간녀를 상대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여기서 저희가 살펴볼 게 남편분께서 얘기하시기를 야, 고부간의 갈등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데 장모와 사이의 갈등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거 몰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지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제가 아는 사람은 이제 시댁 가는 걸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엄청 많이 하신다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보면 장서 간의 갈등도 엄청 이혼 사유로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남편분께서 이제 알고 계신 대로 부부 간의 갈등만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제3자, 즉 시어머니나 이제 장모님 등에 의해서도 부부 간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관계에 이른다면 당연히 이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혼인 파트너는 책임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두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장모님과 사위가 함께 살다 보면은 이제 뭐 알게 모르게 사위가 겪는 간접적인 스트레스도 상당 부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친족으로 인해서 받는 부당한 대우 역시 혼인 파탄의 사유로 보고 이 또한 이혼 사유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상담자분께서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체킹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네, 그럼 사연대로 만약에 이제 남편분께서 정말로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현명한 대처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사연자분께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이제 난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제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라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장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증을 위한 뭐 카톡 내역이라든지 통화 내역, 기타 등등의 증거 수집에 열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남편이 주장을 하는데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어머님과 남편분이 갈등이 있으셨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갈등이 전혀 없었는데 이런 점을 어떻게 주장 입증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좀 어떨까요? 네, 남편분이 계속해서 그 장서 갈등을 주장하신다고 하셔도요, 입증 책임은 남편분에게 있으니까 뭐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와 같은 사항을 간접적으로 반박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그동안 그 사위와 장모 간에 화목하게 지냈던 뭐 카톡 대화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밥을 먹었다든지 이와 같은 내역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장모님께서 사위에게 주셨던 선물 내역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제출함으로써 두 분이 사이가 화목했다라는 점들을 입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사연을 좀 정리해드리면 일단은 우리나라는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이혼에 응하시지만 않는다면 이혼 판결이 선고되지는 않으니까요. 마음을 좀 강하게 먹으시고 자녀를 위해서 나는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좀 강력하게 피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남편분께서 이제 아내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제 장모님과의 갈등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면 크게 이제 의미 있는 주장이 아니니까 마음 쓰시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또 역으로 장모님과 남편분의 이제 사이가 좋았던 간접 증거들, 식사를 같이 했던 사진이라든지 기념일 때 어떤 선물 내역 등 같은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이제 주장하심으로써 전혀 유책성이 없다는 것을 또 각인시킬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여부란 변호사께서 설명을 해준 대로 내연녀를 상대로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법률 고민이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방송 인스타 계정에 메시지 남겨주세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을 즐겁게 보내는 법부터 여러분의 사연까지 함께 본 법스타그램. 오늘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그럼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법률 정보를 낱낱이 공유한다. 법스타그램! 이상 법무법인 산하의 광노규 변호사 고아러 변호사 여보람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